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첫 번째 강의로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이론을 저희들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국제이주의 현황, 국제이주의 이론,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전통적 시민권 개념의 어떤 한계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가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를 배우면서 그 둘 사이의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이주로 인해서 한 사회 내에 이민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민자가 거주국 내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적응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서는 그가 안정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서는 배우자와 또 그 가족에 있어서의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유학생의 경우에서 이 거주국 내에서 자기가 원했던 교육을 잘 받고 학위를 마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문화 배경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거주국 내의 문화 다양성이 증가하죠. 한편으로는 그 거주국 내에 갖고 있었던 문화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이민자들이 만일 그 거주국 내에서 고립되거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라든지 정체성만을 유지하게 될 경우 자칫 그러한 사회는 이렇게 그 고립과 또 반목의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날의 그 검과 같이 한편으로는 기여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위험의 소지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적응의 부분은 우리가 이민자 통합이다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고요. 그 문화 다양성의 증가의 문제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통해서 이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국제 이주에 관련해서 다뤄보겠는데요. 그 이주는 이동의 방향에 따라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입의 문제, 그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국외로 나가는 것을 이출, 그것을 에미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과 에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 안에 그냥 이 이출입이 함께 다뤄진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만을 다루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미그레이션을 말할 때는 이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한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바로 이미그레이션과 에미그레이션, 이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미그레이션 안에 이 에미그레이션도 함께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국내에서의 이동인 경우는 우리가 internal migration, 국내의 이주라고 부르고, 국가 간에 있어서의 이동은 international migration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국가 간의 이동인 international migration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이주의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단기간의 이주냐 또 장기간의 이주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장기간의 이주는 언제부터가 그러면 장기간의 이주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이주는 우리가 장기 이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 시대를 우리가 이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었고 보편화되어 있죠. 근데 이주는 사실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함께 했었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이 미리 한번 보라고 했던 세계 이주라고 하는 강의에서 또 설명하다시피 이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 한 인류가 비록 아프리카에서 출현을 했지만 만약 계속해서 아프리카에만 살았다라면 어떠한 그 기후의 변화 또는 생태계의 변화에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한 것이 이주다라고 제가 그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주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 시대의 이주는 그 규모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영향력에 있어서 과거하고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그 세계 이주 통계에 따르면 그 전 세계 그 국제 이주자의 규모가 2억 7,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5%에 달하죠. 그렇게 말하면 한 96%는 이주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3.5%의 인구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국제 이주자들은 연령 면에서 상당히 선택적인 사람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어떤 생산 가능한 인구 가운데서 국제 이주자의 비율로 따진다면 3.5%가 아니라 한 10%까지도 달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계는 현대 사회가 전 지구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우리가 정착의 시대가 아니라 이동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이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국제 이주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주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서 정말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컷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월드 마이그레이션 리포트 2020년에 담겨 있는 사진의 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미에서 한 가족이 머나먼 곳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어린아이를 지금 무등을 태워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 이렇게 한번 부제를 달아보았어요. 우리는 모두 나그네였다. 성경의 그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의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핍박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기근을 피해서 지금의 이집트, 과거에는 애굽이라고 불렀던 거기에 가서 사실 종살이 했잖아요. 이런 그러했던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희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너희들이 핍박하지 말라는 그런 여호와의 그런 말처럼 사실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우리도 1950년에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했고 또 전쟁 고아가 발생했습니까? 그때 만약에 전 세계가 우리의 그런 어려운 처지에 그냥 눈 감았다면 아마 굉장히 더욱더 어려운 처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평균적인 역할은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월드 마이그레이션 리포트에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이 왼쪽 상단에 보면 참고용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PPT에 있는 슬라이드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그런 심적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너무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의 참고로 이렇게 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참고용의 자료 중에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우선 우리가 2000년과 20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비교해 볼 때 전 세계 그 이주자의 수가 그 1억 5천만 명에서 이게 2억 7천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 비율도 2.8%에서 3.5%로 급증한 걸 알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통계들은 결국은 이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1995년에 1억 7천만 명 정도 수준이 지금 2019년에는 2억 7천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 국제 이주자 가운데 아직까지 이제 남성의 비율이 52%로 더 많은.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거의 이주자의 반은 또 여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독신 남성들이 가던 이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이주의 형태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제 이주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들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이주와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그 Migration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이 모국이라던가 또는 거주국의 개발과 관련해서 이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다루는 것이 이제 이주와 개발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이주가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되겠죠.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은 비록 경제적인 개발은 아니지만 사회 문화적인 개발이 영역이거든요. 또 송금의 문제도 그렇죠. 지금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송금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가 규모로만 따지면은 인도입니다. 다음에 중국이고 필리핀 뭐 이러한 순서인데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자국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보내는 송금이 그 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8%에 달아요. 특히 좀 작은 나라의 경우에서는 뭐 30%, 40%로까지 높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죠. 또 두 번째가 인권의 문제죠. 특히 이제 난민이라든지 또는 망명 신청자라든지 이렇게 그 자국 내에서의 전쟁이라든가 박해라든가 기근과 같은 문제로 이제 자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야 되지만 거기서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이들의 이제 인권의 문제,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또 영역이 있죠. 우리 한인들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게 186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한 760만 명가량, 그래서 남북한 인구의 한 10%가량이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모국과 거주국 간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초국가주의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네 번째 주제는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의 문제죠. 그래서 국제 이주를 통해서 거주국 내에
어떤 주류 집단과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적응의 문제, 그리고 또 선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러한 하나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민자 통합이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민자와 선주민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하나의 이념 또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국제 이주에서 또 갈수록 중요해지는 영역이 환경 문제죠. 뭐 여기에서는 그 어떤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주의 문제, 난민의 문제. 그래서 이 환경 안에는 또 건강과도 또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죠.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태풍의 문제, 또 기근의 문제, 뭐 메뚜기 떼의 창궐의 문제,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사실은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보의 문제로도 나타나죠. 뭐 난민들이 이제 자국 내로 많이 들어왔을 경우 이런 것이 이제 자국의 안보와도 관련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국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단순하게 그 인구학적인 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뭐 문화, 건강에까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 이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런 연구가 진행된 분야가 바로 이주와 개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노동 이주나 결혼 이주나 송금, 뭐 유학 등과 같이 사람과 재물의 이동, 이러한 것이 모국이나 경유국이나 거주국의 경제나 사회, 문화,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 주제가 바로 그 이주와 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적인 송금의 문제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송금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인도, 중국, 뭐 필리핀 이런 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송금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어디냐?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의 걸프 국가들, 거기에서는 거의 뭐 그 전체 국민의 70% 가량이 이런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또 이렇게 국제화된 나라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그 건설 분야와 같은 쪽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뭐 등등 국가들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송금을 하고, 그 송금이 그 가족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에 아주 밀접한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이제 경제적 송금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 송금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송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이민자들한테 아주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송금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송금을 보낼 때 그거에 관련된 수수료, 이것들이 너무 비싸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적고, 그래서 이 세계 송금의 날이라고 하는 건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수수료를 좀 할인하는 뭐 이런 행사를 벌일 만큼 이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송금하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사회적 송금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어요. 사회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네팔이든 또는 몽골이든 베트남이든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뭐 3년, 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상당한 어떤 그 숙련된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선진 자본주의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이 자국에 들어가서 어떤 경제 발전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그 자국 내에서도 확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적 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그 측면 못지않게 어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 발전,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이주와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유엔은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발전이 더 이상 자국민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구 감소, 고령화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저성장의 사회로 치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국가 발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단지 어떤 그 노동력 부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어떤 다양성, 창의성, 혁신의 인큐베이터로 우리가 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래도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산업 연수생 제도라든지 뭐 외국 인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배치마킹해서 이런 산업 연수생 제도와 같은 것을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런 그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고 하는 방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정식 노동자로서 그들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고용허가제 정책을 2007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보다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더 앞선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차, 2차 외국인 정책을 실행을 했고 2018년부터는 제3차 외국인 정책을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국제 이주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주에 관련된 것, 이주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은 어떤지, 유형은 어떤지에 대한 하나의 이동, 인구 이동에 관련된 연구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민자가 거주국 내에서의 어떤 적응의 문제,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가 국제 이주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전통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거기에 인구학자인 레이븐스타인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소득이 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인구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배출 흡입 요인 이론이 있어요. 푸시 풀 하나의 그 티오리죠. 이것은 이제 송출국에서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수용국에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요인들이 결합을 해서 이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명쾌한 이론이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이러한 이론은 이 개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주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이 혼자 그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주는 가족에 있어서의 공동 결정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주가 인류 생존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 많은 가족들에서는 이주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이렇게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벌어서 집을
이렇게 돕는 이것이 하나의 보험책이죠. 그래서 누가 나가느냐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하나의 공동 결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론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주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이주할 수 있는 자원조차 없어요. 항상 그 사회에서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주에 있어서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체로 보면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종주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도 알제리, 모로코와 같이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또는 카리브해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영국으로 간다든지 또 우리 한국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 결국은 미국으로 한국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런 단순한 이론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신고전파 이론은 이 국제 이주를 좀 더 거시 경제적인 관점과 미시 경제적인 관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시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송출국과 수용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노동력, 자본력의 차이. 그래서 정말로 좀 소득이 낮고 노동인구는 많은 그런 나라에서 소득이 더 높고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하나의 커다란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미시 경제적이고 행위자적 요인으로서 그 이주민들은 자기가 이주를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주를 함으로써 얻게 될 어떤 그 장기적인 이득을 계산해서 지금 당장 좀 손해가 크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다 싶으면은 이주를 하게 되는. 하나는 구조적인 요인 속에서 안에서 개인들이 이 비용과 또 편익을 계산해서 이주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신고전파 이론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인 조지 보하스는 그 이민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어떠한 거래를 통해서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민시장에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간에 있어서 이러한 그 거래가 진행이 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저개발 그 지역에서 그다음에 그 고개발 지역으로 이주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균형을 맞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것도 지극히 아주 좀 단순한 이론이죠. 우리가 이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룰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마치 문지기처럼 게이트키퍼처럼 국경 간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죠. 이렇게 마치 이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경제학파의 이론에서는 이 국가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누가 이주를 하는지 왜 이주를 하는지 그리고 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한 국가로 이주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간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신고전파와 다르게 신경제학파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할 때 단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편익만을 고려해서 이주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개인의 선택만이 아닌 하나의 가족 또는 공동체와 같은 어떤 상위 집단의 집합적인 하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이것은 이주가 일어나는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주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닌 어떤 사회, 문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이게 개인의 선택만이 아닌 가족 또는 공동체의 하나의 결정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 어떤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기적인 하나의 편익을 고려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뭐 어떤 경제 신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그 수용국에서 뭐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민을 가면 안 되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주는 진행되는가? 왜 이민자들은 거기 가면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봉착할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가는가? 그 이유는 지금 단기적인 그것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주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제학파의 이론 중에 분절 노동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 이주만이 아니라 하나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론일 수도 있고 또 계층과 관련된 이론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선진국에서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의 그 서로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1차 노동시장이 있으면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 고용주들은 이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은 쉽게 대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임금이라든지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부가적인 혜택을 보장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이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이러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이들을 일종의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려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도 계속 원하는 집단은 고용주들이죠. 특히 중소기업 이런 고용주들은 내국인들은 뭐 그러한 임금으로 노동 조건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서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 개발도상국에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국에서의 그런 노동시장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고, 그래서 이 2차 노동시장을 하나의 그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거시적인 초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를 설명하는 것에 세계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세계 체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중심국이 있고 주변국이 있고 뭐 그 안에 또 뭐랄까 주변 국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중심국을 에서는 상당히 고부가 가치적인 그러한 금융이라든지 또는 생산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변 국가로 이게 이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심 국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이러한 중심 국가들이 갖게 되고 우리는 과거에 반주변 국가의 위치에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나의 중심 국가의 반열에 이제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심 국가는 주변 국가의 어떤 근대화, 산업화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생산 시설을 설치를 하고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요. 예, 사실 학교라고 하는 것도 노동자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구거든요. 우리가 학교 하면 고상하게 어떤 자기 개발이나 개몽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의 생산 노동자, 아주 성실한 생산 노동자들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 내에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한 근대화나 산업화가 그 주변국의 하나의 실정과 그 나라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심국가로 이 어떠한 생산이 이전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간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같은데 간호학교가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 내에서 1960년대 이후로 복지가 늘어나면서 의료복지가 늘어나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그걸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간호사와 간호 인력과 같은 일종의 전문직은 오히려 수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민자들이 바로 이렇게 간호사라고 하는 자격으로 이민 갈 수 있는 또 계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 내에서 많은 간호학교가 설립이 되고 많은 간호사가 양성이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그 나라의 어떠한 보건의료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쪽에 미국과 같은 중심국가에서의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과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다하게 생성된 인구는 결국은 중심국가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의 설명은 굉장히 개인이 내가 이주를 했을 때 어떠한 비용과 위험이 있는데 그것 통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결국은 어느 한 나라가 세계 체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크게 결정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체제의 이론은 바로 이와 같이 큰 틀 안에서 이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주 체계 이론은 꼭 이렇게 세계 체계 이론보다는 좀 더 이쪽에 중범위 수준의 이론인데 이거는 하나의 이주 안에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주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둘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이주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주 체계는 식민 지배, 정치적 영향, 무역, 투자 또는 문화적 유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연방 국가 내에서의 이주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이 그 대항해 시대 이후로 그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제국을 형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국이 이제 붕괴하고 식민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연연방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국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초기에는 이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또 책무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경제 건설을 해야 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민자들을 곧바로 이제 그 귀화를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특혜도 부여했지만 70년대 초 이후로 이제 그 오일 쇼크 이후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이러한 연연방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권리가 굉장히 축소가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민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종주국과 식민국가 간에 있어서의 역사적 또 경제적 문화적인 이러한 체계 안에서 이주라고 하는 것이 이동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구조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중간 수준의 행위자들 또는 기관들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민 브로커들, 바로 이민 브로커가 이 둘 사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준다든지 또는 일종의 어떠한 그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구조를 연계시켜주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으로 이주 네트워크 또는 사회 연결망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사회 문화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 형성된 이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쇄 이동 또는 체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주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상당히 이게 불확실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독신 남성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가족들이 이렇게 또는 여성, 아동들이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 연결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 연결망이 일단 형성이 되면 더 이상 이주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방에 가면 베트남 출신의 형제 자매 친척들이 이렇게 한 그 타운 한 촌락을 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와서 정착하고 자기 형제 자매를 초청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오고 이러한 사회 연결망이 어느 한 지역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주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하나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 결과 중에 우리가 누적적 인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각각의 이주 행위가 그 이후에 이주가 결정되는 이 사회적인 맥락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를 해서 거기에 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결합이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주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대체로 초기에 사람들은 거주국에서 정착할 생각을 안 해요. 상당히 단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이주를 하고 자기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금유 환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경제적 동물에서 사회적인
하나의 동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착같이 돈만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또 욕구가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교류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남녀 간에 또 애정이 싹틀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할 수도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누적적인 인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느 방향으로 튈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상당히 그 불확정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국제 이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1990년대 이후로 이제 나타난 현상들을 살펴보는데 그 이전에는 대체로 보면 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마치 편도 여행과 같은 자기가 모국에서 거주국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이주였다라고 하면 뭐 그 이전에도 사실 뭐 다시 귀환도 있었지만 이 90년대 이후부터는 이 그 이주를 하고 나서도 이 자신의 모국과 아주 긴밀하게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생활하는 현상들 이것을 우리가 초국가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모국과 거주국 간에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 어떤 연결망을 통해서 이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초국가주의에서는 뭐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뭐 삼성의 경우를 꼭 한국의 기업이라고 볼 수만 없잖아요. 여러 나라의 그 사실 공장들이 있고,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행위는 또 초국가주의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이민자들이 풀뿌리 수준에서의 하나의 그 무국과 거주국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생활, 우리가 초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재미동포가 쓴 칼럼을 읽었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특히 한국 예능이라든지 또 BTS라든지 한국의 어떤 뭐 이러한 대중문화가 워낙 또 재미있고 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뭔가 미국의 주류 문화만 바라봤던 한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그러한 뭐 그 드라마, 영화, 또 음악에 긴밀히 빠져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하나의 초국가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동시에 연계되어 있는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민 정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그 배재대학교의 이제 이혜경 교수님, 한국 이민학회 또 회장도 하셨고 한국의 이민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분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민 정책 안에는 출입국 관리 정책이라든지 체류 관리 정책이라든지 이민자의 사회 통합 정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동훈 교수님의 또 개념 정의에 따르면, 그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출입국 관리, 체류 관리, 사회 통합, 국적 관리 등을 다루는 종합적 정책이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또 지금 현재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민 정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사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혜경 교수나 설동훈 교수의 정의보다 조금 더 좀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이와 같은 이민 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이민 정책의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이민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죠. 이민 정책의 대상 중에는 내국인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가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활할 때의 어떤 안전을 또 보장하는 것도 이민 정책에 포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도 이민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죠. 근데 또 재외동포라고 하는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범주가 있어요. 재외동포 중에는 재외 국민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도 있는가 하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도 있잖아요. 뭐 중국,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말하건 고려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국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혈통으로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을 함께 다루는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이민 정책의 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이들에게 일시적인 자격을 부여할 거냐 또는 영구적인 자격을 부여할 거냐에 따라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이들은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포섭을 하고 포용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이들은 일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 보호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그들을 이렇게 우리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정책에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물질적인 차원의 적응의 영역이 있죠. 어떠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좀 개선한다든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가치 통합적인 것과 체계 통합적인 영역이 사실 이민 정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민 정책은 일종의 하나의 종합 세트라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의 주제들과 영역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있는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민 정책을 정의할 때 그것을 함께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해요. 이걸 단지 출입국이나 체류 자격으로만 정의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거 이상의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민 정책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자격을 관리하고 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내국인과 이민자의 공존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민 정책을 다룰 때 이 개념 정의가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민 정책을 상당히 좀 확장해서 정의를 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보면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주제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이것은
이민자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주민과 이민자와 내국인이 공존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여튼간 우선은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민을 다루고 이민 정책을 다룰 때 지금 이렇게 정의했던 확장된 정의에 기초해서 좀 접근하려고 해요. 나중에 또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 표 안에 송출국, 이민자, 유입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참고로 확인을 하면 좋겠고요. 그 이민 정책이 결정되는 요인도 또 중요한 이슈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인 이민정책론의 제3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민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익 집단들 간에 있어서의 권력관계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선거제도들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익 집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용주들이겠죠. 기업이라든지 고용주들이 그들이 이제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서 어떤 노동력 부족의 문제 또는 노동 그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이럴 경우에 내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은 그 위협을 받을 수 있죠. 자기들보다 더 낮은 임금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임금을 낮출 수가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내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이렇게 외국 인력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권력이 부족해요. 그들이 조합이 구성되는 것도 적고 또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반면 기업이나 고용주들은 상당히 이제 한해 그 이익이 뚜렷하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를 해서 이런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 하지만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내국인들은 그거에 저항할 수 없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슈가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또 이런 구구 정당들, 정치인들이 부상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어떠한 반이민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 등 지금 사실 미국에서의 트럼프도 반이민자 정책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세계화의 추세에서 낙오되고 피해를 받는 이러한 그 좀 중산층, 노동자층들의 표심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이해관계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민 국가의 경우에서는 그 나라 자체가 처음부터 이민자들로 인해서 그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배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좀 선진국으로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게 되면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러한 또 그 세력들이 존재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민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아우르면서도 또 이렇게 5가지 요인들, 초국가적인 제도와 송출국의 압력, 또 국내의 어떤 독립된 법원의 존재, 국내의 이익 집단, 국내의 문화 변수,
유입 국내 이민자들의 어떤 이민자들에 관련된 의식들, 특히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그 이민자 정서 같은 것들이 팽배하게 되면 이민이 줄게 되고 이러한 또 측면들을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각 국가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유사해요. 한편으로는 좀 더 그 전문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이 그 값싼 저숙련 노동자들은 받아들여도 정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또 이제 난민들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고 또 반이민자 정서가 국민들 가운데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이민 제도라던가 또 이민자들의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서비스 면에 있어서 상당한 또 정책적인 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이민 정책을 포함한 모든 사실 사회 정책은 역사적인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을 포함해서 많은 사회 정책에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상 특수성이라고 하는 또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만들 때 이걸 상당히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발생한 어떤 특수한 이민 문제, 이민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저는 대상 특수적 정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고 탈북민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90년대 97년 외환위기 이후 뭔가 국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외동포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재외동포 정책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서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 정책 등등.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민 정책이 하나의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서로 얼기설기 덧붙여진 마치 조각보와 같은 것이 이민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의 대상 간에 있어서의 대우가 서로 이제 상이한 거죠. 어느 집단은 상당히 관대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어느 집단은 배제가 되는. 그리고 또 내국민에서도 사회 소외 계층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나는 국민인데 왜 내가 이러한 이주민들보다 더 대우를 못 받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바로 이렇게 이민 정책이 나중에는 얼기설기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디범벅이 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 의존성, 대상 특수성 이런 것이 일관된 정책을 만드는 데 상당한 방해 요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민 정책에서 큰 문제는 내가 다음으로 다루는 것에 하나의 커다란 배경 요인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경 밖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민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이러한 것이 이제 국민국가의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주디스 버틀러 그리고 가야트리 차크라보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Who Sings the Nation Stat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그 생성되는가,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권리를 박탈되는 사람들은 어떤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국가에서는 국민만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국가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문화적인 유대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구성체도 없어요. 뭐 우리가 세계화 시대 또는 뭐 지구촌 시대 하면서 뭔가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체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번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포츠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개인 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윈블던, 뭐 US 오픈과 같은 테니스 경기에서 보면은 사실 그 선수들이 뭐 특정 국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그 국제 경기에서는 사실 개인들의 경쟁이잖아요. 뭐 조코비치, 나달, 뭐 페더러, 뭐 치치파스, 뭐 등등 뭐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는 선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윈블던 US 오픈을 보면 그 관중들의 어떠한 응원,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 그 대항전만큼 그렇게 아주 막 강력하진 않아요. 국가 간의 경쟁을 하는 게 데이비스 컵이 있어요. 그거는 전 국가별로 이렇게 경쟁을 해서 뭐 어느 나라가 우승하는 건데요. 그 데이비스 컵 같은 것을 보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뭐 꽹가리 치고 뭐 그 나팔 불고 뭐 응원이라고 하는 것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블던에서는 그런 거 없죠. 한 개인을 좋아하는 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있어서 우리가 응원할 뿐이지만 데이비스 컵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월드컵이 그렇게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 국가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국기가 있고요. 국가가 있고 또 컬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상징 체계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상징 체계를 갖고 있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있을까. 그래서 여전히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구성원,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도 있죠. 이 사람은 민족 면에서는 같은 한민족이지만 국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중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은 더 이상 국민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이러한 국민국가에서 한 개인의 권리,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무국적자들, 난민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독일 출신의 그 어떤 학자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죠. 그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렌트가 바로 이 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개인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은 사실은 그의 출생과 그의 지위와 상관없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아야 될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권이 그가 어느 국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은 바로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갖지만 그가 어느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권리조차 가질 수가 없는,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왜냐하면 인권은 국적에 상회하는 개념인데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적이라고 하는 거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실질적인 사회 구성권이 국민이라고 하는 권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아닌 보다 더 확장된 성원권, 저는 그걸 보편적 성원권이라고 부르는데, 보편적 성원권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예요. 그걸 우리가 주민 성원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외국인도 지역사회의 주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주민도 그 지역사회의 주민이죠. 그러면 주민이라고 하는 성원권은 국민을 포함하는 보다 보편적인 성원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사회 통합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보편적인 성원권에 기초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한 그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제국의 모델, 어떤 종족적인 모델에 기초했던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공화주의가 되면서 이제는 혈통이나 뭐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그 나라 국민이 되면은 그 보편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이러한 공화주의 모델, 이것이 현재 국민국가의 모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서는 또 국민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포함할 수가 없고, 또 국민 중에서도 소수 집단들의 경우는 어떤 문화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다문화주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국가적인 공동체로서 하나의 그 성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모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권이 확장된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이후로 보면 되고, 이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국민이 아니고 또는 심지어 합법적인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까지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멤버십, 성원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국가 체계에서는 국민만이 유일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외국인이나 난민, 망명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민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성원권을 보다 확장을 해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국민국가의 모델로서 국민이라고 하는 성원권만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포섭하는 것은 한계에 부닥쳤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적 마스크를 제공할 때 이 대상이 우리 국민들만이었죠. 외국인들은 공적 마스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나요? 그들이 그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때 그럼 우리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의 문제. 그 다음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것이 어느 대상까지만 되느냐. 그러면 외국인 중에서도 사실 세금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세금을 내는 의무는 있는데 당장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공적 마스크 또 재난지원금은 국민만이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지만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게 실현되기도 어렵다고 봐요.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지껏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실현되기 어렵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